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준, 나.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영규 대표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네. 꽃미남 토론호 최나건 학생과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일하기 좋은 직장을 가리켜서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한 씨는 꿈의 직장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주는 곳이야.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사람들의 꿈의 직장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다니고 싶은 꿈의 직장이 뭔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1위는 칼퇴근시키는 직장. 그쵸. 그리고 2위가 업계 최고로 연봉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곳. 네. 그리고 3위가 정년 보장이 확실한 안정적인 직장을 아하.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순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당연한 건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꿈 같은 이야기네요. 네, 물론 칼퇴근에 최고 연봉에 정년 보장까지 확실한 것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런 직장 찾기가 정말 이 바늘 구멍에 재한 씨 집어넣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힘들어요. 이런 꿈의 직장 뭐가 있을까요? 근데 듣고 보니 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보미 씨도 안 들어가요. 네. 예, 네. 대부분 꿈의 직장 하면 네. 공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잡코리아에서 네. 직장인들에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라고 물었을 때 네. 행복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외국계 기업. 땡! 바로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중 61.5%가 행복하다고 했고 이어서 외국계 기업이 6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직장을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기업이나 네. 외국계 기업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네.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연봉도 뭐 다른데로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시키고 있고 외국계는 반면에 연봉이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 또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민지 씨가 말한 칼퇴근이 가능한 곳이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뭐 복지도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훨씬 높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꿈의 직장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과 꿈의 직장. 네. 첫 번째 키워드. 마법 책상. 마법 책상이 뭐죠? 글쎄요. 책상에 마법을 부린다는 걸까요? 그런 건가요, 진짜?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마법 책상이 뭐예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요. 마법 책상이라는 건요,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회사에 있는 책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마법 책상이란 오후 6시가 되면 사무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책상이라고 우와,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책상에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 있대요. 예. 그래서 6시가 되면 예. 천장으로 올라가서 우와. 사라지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렇게 텅 빈 사무실 공간에서 직원들이 파티장으로 이용하거나 요가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컵라면이라도 먹고 있었으면 이거 네, 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건데 아까 조사에서도 1위가 칼퇴근이었잖아요. 칼퇴근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봐요. 네, 그런가 예. 봐요. 이 세계 최대 취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외국인들이 평가한 네. 한국 기업의 내용을 보면요. 이 퇴근 이야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칼출근을 시키는데 네. 칼퇴근은 눈치 준다. 네. 긴 근무 시간이 일을 네네. 잘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등의 이야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칼퇴근 왜 못하는 걸까요? 그게요. 그 대한항공회의소에서 네. 직장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응답자들 중 대다수는 네. 야근의 원인으로 잔업이 아니라 의식 없는 상사 네. 혹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사분들은 왜 늘 집에 안 가시는 건지. 외국계 기업은 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못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겠죠?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네. 하지만요. 사실 칼퇴근이라는 용어는 외국계에선 생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어딘가요? 1위가 P&G?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네네. 한국에서는 1위가 구글 코리아, 2위가 유한 킴벌리로 나왔다고 유한 합니다. 킴벌리.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네. 7시 30분에 소등을 하고요. 네.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칼퇴는 없지만 네. 본인의 어떤 삶의 패턴에 맞게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 출근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도 참고로 자유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들었는데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그러게요. 취준생과 꿈의 직장. 두 번째 키워드. 네. 0.6명. 아. 0.6명? 아이를 0.6명 낳는다고 네, 이런 거 저도 그런 아닐까요? 비슷한 출산율에 관한 생각을 했었긴 했거든요. 0.6명. 뭘까요? 네, 한국 노동 패널 자료에 따르면요. 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네. 공공 부문에 근무한 여성이 민간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0.6명 정도 더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 아하. 보건복지부에서 기혼 여성의 그 취업 중단 이유를 네. 조사한 것을 보면 1위가 믿고 맡길 곳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2위가 몸이 힘들어서 3위가 일이 육아에 지장이 있어서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력에 단절이 생기는 것인데 네. 짧은 출산 휴가나 아이를 낳고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기업보단 사기업에서 더 심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다니는 여성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지 않나 하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저출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에 관한 복지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공기업은 출산과 관련된 복지가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출산휴가 3개월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출산 휴가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외국계 기업은 혹시 어떤가요?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1개월의 휴가를 주는데요. 유급입니다. 유급이요? 네. 돈을 주면서 휴가를 다녀오라는 거죠. 여성에게는 18주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인 로레알 코리아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은 물론 기본이고요. 난임인 직원의 경우에는 임신을 위해서 휴직 또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가 생겨서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취준생과 꿈의 직장. 네. 세 번째 키워드. 3893. 차번호인가요? 그러게요. 뭐죠? 3893. 취준생들의 평균 희망하는 연봉 아닐까요? 희망하는 연봉, 평균 연봉. 3,893만 원. 희망치고는 조금 낮은 것 연봉. 같은데.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임기만 대표님. 저 숫자의 정체 뭘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죠. 강현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맞추셨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봉이 3,893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공기업이 3,288만 원, 3위는 외국계 기업으로 3,277만 원입니다.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 11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2,45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왜 대기업을 꿈의 직장이라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치열한 내부 너무 경쟁이라든지 잦은 야근, 예. 보수적 기업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만 대표님께서 초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이 취직을 했으면 앞으로 연봉이 얼마나 더 올라가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승진을 해야 연봉도 올라가잖아요. 네, 사람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 승진한 직원에 대해 물었는데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73.3%가 네. 고속 승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공기업은 46.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은 성과 위주의 평가가 많다 보니까 고속 승진의 경우에는 공기업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해서 빨리 승진을 했다면 반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라든지 권고 사직의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고요. 일반 그 공기업에 비해서. 네. 자,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좀 다른 것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뽑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갖춰진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란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학기여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공기업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각자 장단점이 참 뚜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취준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 진짜 꿈의 직장은 공기업 대 외국계 기업입니다. 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얼마 전 두 기업의 합격 통지를 받고 날아갈 때 기뻤는데요. 기쁨도 잠시 지금은 고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니? 요 다크서클은 왜 이렇게 많이 냈던 거야? 아니 나 유한 킴벌리 갈까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 갈까 어디 갈지 몰라 해서 밤새 고민했어. 아이, 보기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당연히 공기업가. 그럴까? 응. 아니 근데 이게 지방에 지사가 너무 많아서 나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날지도 몰라. 아, 그럼 너 못 보는 거야? 그냥 유한킴벌리 가. 아니 근데 여기는 일을 정말 잘해야 한대. 성과도 팍팍 보여줘야 하고. 어이, 그럼 안 되지. 너 일을 못 하잖아. 그냥 공기업가. 아니 근데 이게 또 승진이 외국계 기업이 더 빠르다고. 그래? 공기업에서 고속 승진하기 어렵지만 또 막상 해도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럼 공기업 가야겠네. 어차피 승진 못 해. 야, 뭘 하도 후회할 테니까 빨리 선택해. 아 근데 이게 좋으면 저게 걸리고 저게 좋으면 이게 걸리고. 아, 나 어떡하지? 야, 오늘 사연은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하나도 못 가는 판에 두 개를 골라갈 수 있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인데요. 네, 아 근데 네. 장단점은 정말 뚜렷한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기업으로 가야 할지 네 분이 지금부터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기업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공기업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봉은 높지만 매일 같은 야근, 그리고 정년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미래 걱정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년 보장은 되고 안정적이지만 적은 연봉에 또 고민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만을 합쳐놓은 공기업이야말로 진짜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은 안정적입니다. 대체로 공기업은 정년 보장이 가능하고 LH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등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훌륭한 보수 및 복지 혜택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준하는 보수가 주어지고 각종 복지 혜택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낮고 근무 연결이 좋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대체로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낮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기업이 꿈의 직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외국계 기업이 꿈의 직장이라고 주장하는 저희 팀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업무자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기업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자 개인의 경우에는요, 효과적인 커리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조직의 톱니바퀴로서의 나 자신보다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외국계 기업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이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조직 문화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라요. 첫 번째로 회식 문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손꼽히는 회식 문화이지만 외국계 기업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계가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와 달리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보통 신입사원의 고충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외국계 기업이 저희에게 진정한 꿈의 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취업난 속에서 취준생들은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을 빛나게 해줄 꿈의 직장,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낙원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민지 학생이 효과적인 커리어 개발이 외국계 기업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외국계 기업은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높은 업무 강도를 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해고나 그런 것의 위험도 또 도사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와 반면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정말 너무나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기업은 정년 보장이라는 공식이 뭐 지금까지는 존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깨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성과 검증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기대는 이제 저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계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사적 제도 심하고 또 장유유서, 선입 선출,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문화가 있다면 외국계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능력이 인정받고 편견 없이 처우해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외국계를 겁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주의가 도입됨에 따라서 공기업이 그동안 강점으로 내세웠던 직업적 안정성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더욱 오래 다닐 수 있고 취준생들이 더 선호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작년에 공기업의 외부 면접위원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에 다녔던 과장급으로 다녔던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한 일부 엘모 대기업의 과장으로 37살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면서 제가 면접을 보는 경우를 보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직업적 안정성이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공기업이 저는 대사라고 봅니다.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공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문화에 젖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개발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갔지만 평범한 인재로 오히려 전락을 하고 많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지켜봤을 때 공기업을 나오신 분들은 재취업이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외국계에 있는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외국계로 잘 이직을 합니다. 일례로 작년도에 모토로라가 철수를 했습니다. 구글에 인수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이케아라든지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가면 역시 성과 위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변하게 되고 더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봉의 상승 협상도 가능하죠. 안정적으로 평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연봉도 좀 높게 받고 그리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저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근무 환경에 직원의 입장에서 근무 환경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외 관계에 있어서 공기업에 다닌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갑의 관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높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을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힘듦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다니게 되면 직원의 입장에서 훨씬 더 근무 환경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윤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너무
이윤축으로 닥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직 문화가 조금 더 느슨하고 여유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기업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또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이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요. 2010년도 기준 외국계 기업 채용 표준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를 물어봤을 때 네. 1위가 32% 사회성, 네. 2위가 28% 전공을 얼마나 열심히 개발을 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취업할 때 많은 요소로 고려하는 학점은, 영어 점수는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죠. 학점은요, 이것보다 한참 밑순위인 6위로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출신 대학은요, 14위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의 정형화된 정량적 요소와는 달리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 본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입사하기에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재들에겐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둘 다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에 자료가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기업을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계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이력서 제출할 수 있는 루트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오히려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대체로 가고 싶어하는 약간 유명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대졸 학력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많지가 않아서 정말 사실 외국계 기업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근무자 수가 뭐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숫자를 봤을 때 공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36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 300개가 좀 정확하네요. 넘습니다. 외국계 기업은요,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에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재 학생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인문계가 취업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실무 경험만 쌓으면 외국 기업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생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여성이 비교적 취업률이 낮잖아요. 네. 이 여성들의 취업 돌파구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보면 아주 역량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네.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서 엊그제 싱가포르로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죠. 그 친구는 네. 이제 남자친구랑 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가보니까 그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어렵죠. 업무로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또 이제 부모님, 사랑하는 남자친구,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외국계 기업은 공기업보다 많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익숙해진다면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헤어지게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능력의 아프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초반에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익숙해지게 되면 남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어쨌든은 나중에 나의 능력 봤을 때 좋다 이거죠. 근데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남원 학생의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국내 지사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의 채용 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의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뭐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수준을 36% 1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내가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야근도 불사하고 이런 의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눈치 안 보는 외국계가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바스프라든지 후지 제록스 같은 데도요. 들어가면 일단 7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뭐 또 하나는
외국어 학원을 몇 개월간 무료로 이렇게 수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역량인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계속해서 논의가 외국계 기업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 그리고 공기업은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공기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공기업들은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은 공기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도 공기업이 앞섰지만 또 정말 취준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보수 측면에서도 공기업이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공기업은 1위부터 50위까지 다 대졸 초임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는데 대졸 초임이 4,377만 원이었고요. 이 정도면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 다른 사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꿈꾸기 힘든 연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페이오픈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사원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평균 연봉이 2,73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공기업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외국계의 성과급 제도입니다. 성과급 제도. 그래서 외국계는 이익이 나면 사실 외국으로 돈을 가져가기 이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성과금으로 빨리빨리 배분을 해주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성취감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표적인 측면에서 보수가 공기업이 더 낫다는 점을 왜 지표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는 이 조사를 해보기 전에 약간 외국계 기업은 커리어가 좋고 개발할 수 있고 보수를 적당히 이렇게 좋게 받는 대신에 뭐 밤샘 근무 그리고 주말 근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시간 외 근무가 공기업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삼성생명 뉴스 통계에 따르니까 공기업에서 주말 근무를 해본 적은 84%로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 외 근무까지 따져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글쎄요. 외국계 기업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꿈의 직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나건 학생, 강현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녀분께 대표님이라면 공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을 권할 것이다. 자녀의 외국계 기업을 가라. 글로벌 외국계 기업을 권할 것이다. 올렸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외국계라면 당연히 글로벌 외국계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또 우수한 공기업이 있다면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쵸. 일단 어느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질, 기업의 질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담이 좀 아기가 몇 살인가요? 지금 고2입니다. 고2요? 네. 아이고. 중요한 시기네요. 네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민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수직적 관료제 아직도 짙게 남아있다? 관료제 성향 남아있나요? 그렇다. 그렇다. 남아있다. 솔직히 남아있다. 네. 남아있다. 네. 왠지 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늦게 말씀하셔서 이걸 고민을 벌써 많이 그런 하시나?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공기업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를 들어서 NCS 채용 같은 경우에는 몇 네. 명을 뽑고 어느 직무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신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료제는 어느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도 네.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건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안정성보다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과연? 훨씬 중요하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네.
네, 오늘 뭐 조금 기계가 기계가. 약간 예. 이상하신데요. 네. 저는 제 자신이 자기 개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열심히 하셨죠. 기아에 들어갈 때부터 아세요? 알 것 같아요. 기아에 들어갈 때부터 뭐 경영 지도서도 취득하고 우리 네. 임기만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하고 하면서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평소에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개인 역량 개발 정말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 예. 기다려볼까요? 좀 울릴 것 자신 있으신데요? 같습니다. 울리실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옥션에서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16,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공기업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워크앤라이프에 대한 밸런스가 더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교육도 많고. 그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에서도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꿈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건 학생부터 해주시죠. 네, 공기업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성과 중심은 마냥 달콤한 말만은 아닙니다. 성과 중심이라는 그 목표 하에 직원들에게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안정성만큼 취준생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웰빙 라이프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안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자신의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고 업무 강도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공기업이야말로 진정한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민지 학생도.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의 두 기업은요,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성 대 꿈과 미래 지향. 만약에 어떤 취준생 개인이 후자를 지향을 한다면 외국계 기업은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커리어 개발이 가능하고 개인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연봉 협상 그리고 이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맛볼 수 있어서 개인이 한층 더 자유로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죽을 때, 나 진짜 재밌게 살았다 라고 돌이켜보고 죽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외국계 기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꿈의 직장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회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삶 속에서 또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실상 꿈의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게 어쩌면 반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정말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취준생들에게 그런 꿈의 직장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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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식품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 회사들, 그렇죠? 뭐 동서식품 이런 식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취준생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연봉으로 따져보자면 연봉 1위가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중에서 대한지당이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설탕만 만들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설탕만 만들어요. 매출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연봉 순위도 3위에 랭크된 그렇죠. 탄탄한 회사입니다. 첫 번째 어떤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연구직은 석사까지 해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식품 영업직은 공공연하게 밀어내기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제 돈으로 그걸 메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나요? 이 채용 시즌이 어떻게 보면 재고 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면접비를 돈으로 안 주고 이런 걸로 주더라고. 맞아. 그런 주고. 그런 게 이렇게 있었네. 활용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천수와 존슨의 슈퍼.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준순 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군대 갈 때죠, 군대 갈 때. 아, 그러네. 그지? 어. 몰랐지? 아니, 저희 남자들에겐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고 군대에서 우리가 뭐 피검사 하진 않잖아요. 피검사 하나? 하죠. 아, 그것도 그러네. 아, 자, 일반적으로 이거 준비해온 질문이 그겁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 이런 검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첫 건강검진은 바로 취업할 때죠. 그렇죠. 뭐 자기 돈 내고 받기는 솔직히 좀 아깝잖아. 그렇죠. 그 젊은 때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개념, 건강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 조직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입사 확정되기 전에 그 건강검진을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게 일이 없었는데 존슨 군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생각해보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저도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잠깐! 존슨 씨 말고도 재밌는 사례가 하나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약회사 인산팀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간염, 당뇨병, 고혈압 등 내부적으로 입사가 불가능한 병이 있었다면서 고혈압은 인사팀장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수치를 보고 직접 판단, 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얘기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직자의 역량 미달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역량상의 어떤 문제가 그 미달이 있어서 한 건지 취준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그 최종 합격 발표된 다음에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원 면접을 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딱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저희에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자기들만 저희가 알고 있고 여러 그게 번 문제야.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임원 면접 보고 그 최종 합격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이거를 딱 그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그거 뭐 탈락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진짜 내가 뭐 건강 이상에서 떨어졌나 그런 의심도 드는 게 그걸 진짜 안 가르쳐 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군대 이제 의경 갔다 왔는데 의경은 이제 검사를 뭐 따로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내가 이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감은 금요일까지고 이거 결과는 수요일에 나왔어. 냈더니 수요일에 바꾸주면서 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목요일에 검사를 맡았는데 하루 만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거 하루 만에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어떡하죠? 내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아침까지 이랬더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범죄인데. 아니 이제 공소시효 지났죠. 1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튼 지금도 성업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래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12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그 간수치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좀 유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는 분도 하나도 최근에 이제 직장을 나가신 분이야.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이제 수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목금 휴가 쓰고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에 나가는 분인데 수요일에 이제 다 이제 그 했어. 송배라도 하고 짐 챙겨서 집에 갔는데 회사에서 목요일에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이게 자네가 낸 이 건강검진 표에 간 수치와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 재검 받아야 된다. 이게 다 안 나오면 입사 취소할 거다. 이게 온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너무 회사에 빨리 나왔나? 입사 예를 들어 취소되면 계속 다니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건가? 그러게요. 이거를 굳이 역량 미달이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뭐 건강상의 이유가 뭐 진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결격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막 언제 일 못할지 모르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막 역량 미달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난 진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가님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을 거야. 근데 저희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잖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취준생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됩니다. 어쨌든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진짜 이런 언제 어디서 건강검진이라는 카드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고 지금 뭐 이렇게 놀면서 뭐합니까? 놀 때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어학 능력과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목에 핏대 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대신 소리쳐드리는 시간 춘철 살인. 자, 여태까지 저희가 기업들 막말에 대해서 나무라고
너무 목에 핏대 세다 보니까 아예 이런 특집 코너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남들 욕하는 거. 그렇죠. 네, 욕 전문 코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은 바로 취업 재수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남일 같지가 않죠? 뭐 취업 재수생, 저희는 취업 재수생은 아니고 장수생이죠. 장수생이고 저는 사실 장수생을 넘어서 거의 낭인, 취업 낭인이라는 표현이 더 그렇죠. 어울리는 망난이죠. 아니, 낭인. 취망. 낭인. 자, 그래서 대졸자 등 연 48만 명이 쏟아지는데 취업 재수생은 47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취업을 했다가 다시 채용 시장에 돌아온 소위 취업 재수생. 이거 저희가 만든 말 있잖아. 돌아온 취준생. 돌취. 그거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말이잖아. 저희가 와, 원주죠. 아무도 모르고 계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원조 간판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는 취업 재수생들, 그러니까 취업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 재수생들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타겟 자체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일부 유명 중견기업만 도전을 하고 탈락하면 또 도전하고 탈락하면 또 도전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그게 탈락하면 조금 더 다른 기업을 찾아보고 좀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봐야 되는데 그 탈락한 거에 대해서만 계속 도전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업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점점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취준생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쪽으로 좀 관점을 바꿔봐야 되는데 뭔가 그런 전략상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저는 그 예전에 저희가 아마 8화쯤에 짚었던 것 같은데 이 묻지마 원인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원인이 묻지마 원인? 왜 안 고쳐졌어요? 하세요. 묻지마 지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쵸.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 보려고. 근데 들어가면은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질비하게 생기는 게 이 묻지마 지원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에도 안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까지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진짜 1대1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수생 규모가 더 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취업 재수생들이 보통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좀 더 높은데 더 좋은 처우의 회사를 들어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휴학 무경험 취업자의 전체 평균 월급은 23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학 유경험 취업자는 전체 평균 월급이 265만 원. 근데 취업 재수자는 제일 낮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182만 원이야. 이야, 갑자기 확 낮아지네요, 그렇죠? 제일 높은 거는 휴학 유경험 취업자네. 여러분 휴학은 한 번씩 하십시오. 응? 아니 이런 원인이 내가 봤을 때 이제 취업 재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니까 일단 초조한 마음에 어디라도 들어가 보자는 심산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좀 이렇게 계약직이나 파견직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 월급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급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어떤 취업 재수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조금 불편한 시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결과를 좀 찾아보면 대기업의 경우 이제 취업 재수생 채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감점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비율이 48.9%, 채용 시 꺼려진다는 답변을 한 기업도 54.5%로 거의 뭐 과반수 가까이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상사 동료들과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중복 합격자가 많이 이탈할 것 같아서. 세 번째가 기업 문화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도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폐기와 열정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유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사실은 없잖아. 입시 시장에서는 이제 재수라는 게 1년 텀이 나는데 사실 취업에서는 취업 재수라고 해봤자 거의 6개월 텀이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팍 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할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아니 상사 동료들과 왜 불편할 것 같지? 그러게. 기껏해 6개월 1년 차인데. 그래, 아니 무슨 40살이 명퇴해가지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 자체가 나는 조금 부정적인 게 너무 취업 재수생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이런 데서 키우는 것 같아. 사실 재수생이라는 이미지가 그 대학 입시에서 보면은 막 머리 더부룩하고 머리 막 이렇고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피부톤에다가 이런 늘어진 뺑뺑 메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재수생도 있습니다. 취업에서는, 취업 시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지. 취업 재수생은 오히려 스펙 쌓고 더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좀 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재수생이라는 이미지를 몰아버리니까 약간 좀 겹쳐지는 거지. 그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요? 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을 취업 재수생들에게 좀 짧게 한마디씩 좀 전해드릴까요? 저는 그러니까 취업 재수생들 중에서 그 돌아온 취준생분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웬만하면은 다니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막 그 너무 길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야 짧게 딱 갔다가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할 때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그거 안 좋게 보거든요, 인사팀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 적어도 1년은 버티십시오. 1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버티면서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 버텼다 그러면은 1년이 한 6개월만 채우고 나왔다. 그럼 면접 가서 숨기십시오. 그래야죠.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들어간 직장에서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취업 준비는 진짜 백수인 상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 인사팀의 문제도 있는 거야. 인사팀에서 이렇게 취업 재수생을 자꾸 이렇게 고깝게 보는 게 이게 그 요즘 꼰대 아저씨들 막 물어보면은 아 왜 그 취업을 못해서 그래? 막 그런 게 이 인사팀 아저씨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취업 재수생들이 무슨 뭐야 기업 문화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딴 소리 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진짜. 지금 이게 취업 재수생들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인사팀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알아두셔가지고 그 취업 재수생들에 대한 그런 편견 같은 거 다 날려버리십시오. 아, 오랜만에 좋은 말 했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조토마테!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자, 오늘 기가 막혔죠?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브렉시트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건 엔화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취업의 생기술 코너에서는 바로 이 식품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 회사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CJ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니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로 CJ를 많이 꼽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CJ 말고도 뭐 동서식품 이런 식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취준생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은 굶주려서. 배가 고프면은 막 파리바게뜨나 막 이런 편의점 알바하는 게 최고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식품회사 가면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맨날 싸가지고 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품회사를 지원을 하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그 연봉으로 따져보자면 연봉 1위가 바로 화이트 진로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쵸? 화이트 진로가 1위고 2위는 CJ 제일제당. 근데 반면에 이제 매출로 따져봤을 때 화이트 진로가 6위고 1위는 제일제당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3위는 이게 대한제당. 그리고 4위는 롯데칠성음료, 5위는 농심. 뭐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인데 저는 이 중에서 대한제당이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저도 이게 몰랐는데 설탕만 만들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설탕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 급에 이렇게 낀다는 게 그러니까 설탕-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 진짜 많이 먹는구나. 아니 완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그 이제 뭐 당류 그런 거 있잖아. 요소 같은 것도 만들고 약간 이상한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낯선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매출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연봉 순위도 3위에 랭크된 그렇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디 지원했던 데나 혹은 뭐 면접을 한번 봤던 데가 있을까요? 하이트 진로 지원했었고, CJ 지원했었고, 그리고 롯데, 칠성, 제과 둘 다 지원했었고, 농심 지원했었고, 오리온 지원했었고, 오뚜기도 지원했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디를 안 지원했습니까? 저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식품회사 회장님들을 좀 이렇게 이력을 좀 보면 재밌는 게 많더라고. 이 그
동원 참치 회장이 원양어선 선장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직접 참치 잡으시던 분이 미국에 납품을 했어. 근데 납품하다가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차려야겠다 해서 참치 회사를 차렸는데 그러다 이제 동원 참치가 큰 거야. 예전에 자기가 원양어선 운영하다가 참치 팔던 그 미국의 모 회사를 나중에 인수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담실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동양이랑 같은 가족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던 어떤 식품회사 이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식품회사에 대한 어떤 그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어떤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연구직은 석사까지 해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식품업계만 그런가 싶어요. 뭐. 어딜 가나? 뭐. 연구직이라면 뭐 어디나 이런 뭐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소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이 궁금한 거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작가님 궁금증도 풀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식품 영업직은 공공연하게 밀어내기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제 돈으로 그걸 메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식품 영업직에서는 진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밀어내기가. 그 밀어내기라면은 보통 영업직 같은 데서는 웬만하면 있잖아. 식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되게 짧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를 못하면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어디였지? 어디였냐? 그 막 자기네 그 임직원들 돈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재고품 이렇게 막 다 산 거 있잖아. 뭐 기업이라고 하면 돼. 그렇지. 그거는 뭐 작가님이 찾아주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자기 그때 막 임원급들은 진짜 그때 월급 하나도 안 받고 그거를 다 이걸로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그랬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또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또 약간 취준생들이 이 채용 시즌이 어떻게 보면 재고 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면접비를 돈으로 안 주고 이런 걸로 주더라고. 맞아. 그런 주고. 그런 게 있었네.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생생낼 수 있고 취준생들은 그게 어디야 이러고 뭐 고맙게 받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진짜 식품회사 면접 가면은 진짜 이거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줘. 이게 이것도 갖고 가세요. 하나 더 갖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었구만.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동서식품 갔을 때 시험 인적성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거기 근데 뒤에 이렇게 TOP를 엄청 많이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제 가방 있잖아요. 제 친구. 이렇게 한 거야? 그거를 거의 도어판에서 칩 이렇게 쓰듯이? 이거를 지퍼를 이렇게 딱 열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담고. 강단 있네. 그러니까 그 인사팀 직원들이 와가지고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세요. 잘했네.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고마웠겠네. 고마웠겠구만. 아무튼 이런 뭐 트렌드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 여러분도 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막 가져가십시오. 그렇죠. 무조건 백팩 가져가시고. 일반 영업사원들도 접대 문화가 있나요? 이런 질문. 아니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술을 안 마실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네. 이 친구 누가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정말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대리점주나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그런 걸 겪어온 어떤 상사들이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어도 접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식 문화가 엄청나게 센 데가 많다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진짜 대리점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대리점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죠. 그리고 예전에 이게 기억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예전에 제 애인 언니가 카페를 했었잖아요. 카페. 그게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거기 이제 본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 본사의 횡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대리점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있잖아. 걔의 어떤 고충을 알겠더라고. 신입사원급들을 보내면서 무리한 요구를 걔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이 무슨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 컵이 바뀌고 뭐 재료 같은 것들도 다 바뀌었다 그래서 컵이 이만큼 남았는데 버리고 새 컵을 사야 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강제로 사게 하고. 근데 이걸로 이제 라인 언니가 사장이니까 이거 왜 컵 남았는데 하냐 이러면은 내가 한번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또 싫다고 막 던지면 다시 이거 갖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있다 다시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너무 무리한 부탁이야 진짜. 그래. 말도 안 되는 진짜. 인테리어를 갑자기 바꾸자 그러고 이상한 꽃장식을 하라 그러고 얘는 필요 없거든. 근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사원들 있잖아. 그 관리 사원들은 엄청 죽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 그 신입사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잘 나가는 식품 회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식품 회사라면 당연히 단연코 여기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삼동풍이란 말?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듣기지. 여기서 만든 말일 텐데. 아무튼 고삼동풍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두십시오. 이 고삼동풍이란 말의 몽고하니 먼고하니 자 고려아연, 삼천리, 동서식품, 풍산그룹을 일컫는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못지않은 고용 안정성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동서식품이 여기에 낄 만큼 엄청 탄탄하고 좋은 직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여기는 거죠. 진짜 언제부터 계속 유명해졌는데 아직까지 그 유명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커피 믹스랑 시리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레오 시리얼이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 맛있는 거 파란색 바탕에 오레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저작권 같은 게 이게 막 되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못 나오는데 동서식품이 유일하게 그 저작권. 그 마시멜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저 마시멜로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좋은 지적했어요. 이게 동서식품이 어떤 음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리얼 만들잖아. 포스트라는 브랜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 벌꿀도 있어. 그렇죠. 진짜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업계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다른 대기업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이 동서식품이 식품업계 삼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실제로 얘네도 삼성이랑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맞아. 제 친구가 이제 인적성을 보러 갔는데 인적성 때도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근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삼성은 인적성 때 돈 안 주죠. 이런 말을 굳이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장으로 보면 아마 동서식품이 삼성보다 나은 직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서식품에 필적할 만한 라이벌로 불리울 만한 어떤 식품업계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농심입니다. 없습니다. 농심은 라이벌로 불리기에는 제가 알기로 연봉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봉은 제가 알기로 3천대 초반인가? 아무튼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짱짱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미래가 밝습니다.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아무튼 외국에서 점점 커져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또 그 신라면이 25년째 1위라 그러네요. 신라면 누적 판매량이 280억 개인데 면을 모두 이을 때는 지구를 35,000번 휘감을 수 있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죠. 굳이 왜 면을 잇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취준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한테는 그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친구들한테는 스위스에서 먹는 이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진짜 신라면은 진짜 그 외국 어학연수 가거나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진짜 신라면 되게 이 고마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한인마트 가면 무조건 그래도 신라면은 있거든. 신라면이 그래도 싸기도 제일 싸잖아. 그래서 그거 맨날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영국 처음 갔을 때 아침으로 바나나랑 시리얼 먹고 그 점심으로는 그거 신라면 먹고 저녁은 안 먹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나나랑 시리얼 이렇게 먹습니까? 시리얼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근데 농심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약간 그 흑역사가 있잖아요. 오 강글리오. 이게 강글리오가 이제 커피가 있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그 백산수. 이제 생수를 이제 제주 삼다수 유통을 놓치고 백산수라는 걸 도입했는데 삼다수에게 끝내 지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거기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통업체를 정한대요. 근데 삼다수가? 네, 삼다수 판권을 이제 정하는 건데 제주도가 이제 농심이 15년간 이 광동제약에 내주기 전까지 15년간 그 독점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농심이었던 네, 거예요? 2012년까지 농심이 하다가 이걸 놓치고 나서 그래 니네 이기겠다고 만든 게 백산수잖아요. 근데 이제 광동제약이 하면서 이 제주 삼다수를 광동제약에 팔았는데 이 팔자마자 이 삼다수의 매출이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의 무려 30%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동제약이 그냥 그 제약회사잖아요. 근데 물 판매로 30%를 책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쌍화탕 만드는 그게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아마 재심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후보가 이제 CJ와 농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농심은 놓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말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식품회사 지원한 적 혹시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유 회사들이 좋다는 소리 듣고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남양도 혹시 써봤어요? 그때는 그 대리점 그게 아직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다 썼었죠. 그때 남양이 거의 막 황제주다 그래가지고 맞아.
SPC 이제 그 면접도 한두 번 보고 또 친구가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SPC. 듣는데 SPC 저도 넣어봤어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준호가 SPC 다녔었잖아. 그쵸. 그 SPC 다녔었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더만. 아 여기가 그리고 약간 가족 기업처럼 운영이 된대요. 그렇죠. 가족 기업이지 뭐. 그래가지고 진짜 그 준호가 SPC 다니다가 나왔거든요. 먼저 한미약품 다녔었거든요. 한미약품 다니다가 거기 일이 너무 많다고 때려치고 나왔어. 근데 SPC 갔는데 또 나왔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적어도 한미약품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한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일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파리바게뜨는 뭐 되게 잘 나가죠, 지금. 잘 나가지. 파리에도 진출해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 그러는데 뭐. 그거를 왜 줄 서서 먹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식품업계들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자사 제품들을 이렇게 할인 많이 받을 수 그런 거 있잖아요.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준호 같은 경우도 SPC 다닐 때 진짜 던킨 도넛 엄청 먹었는데 거기서 파는 것들이 다 단 거죠. 잠바 주스, 파리바게뜨, 던킨 도넛. 이번에 쉑쉑. 쉑쉑. 맞아. 쉑쉑도 여기서 드려도만. 그쵸. 이게 사모가 되게 단 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입맛이. 그래가지고 파리바게뜨 빵들이 대체적으로 아니, 달다 그거. 그런 소리가 있어요. 비진 떡 그것도 SPC. 그래? 맞아요. 그 비진- 커피 워커스라고 커피 전문점도 하나 냈어.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진짜 거의 문어발보다 더한 어떤 그런 다양한 식품 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밌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죠. 저희 뭐 많은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그쵸. 살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들이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숨어있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들이 모두 취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씨, 오늘은 새로운 분께서 출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면사포 코너에 출연하고 계시죠? 네. 김정우 멘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거의 화면에서만 배웠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네. 사실 저희에게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시니까 다름없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흔하게 이제 학생들이 네. 자기소개를 쓸 때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굉장히 네.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컨셉은 네. 흔한 경험을 가지고도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라는 네.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흔한 경험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흔한 경험은 진짜 그야말로 흔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뭐 직업이 네네네. 군인이라서 나는 예. 전학을 많이 가봤던 뭐 경험이라든지 그쵸. 혹은 아니면 여행을 갔던 경험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봉사활동과 같이 대학생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전부 다 해보는 이런 그렇죠.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흔한 경험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기소개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흔히 근데 요즘 자소설이라고 해서 없는 경험을 지어내서 쓰는 그렇죠. 이런 나쁜 문화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진정성 있는 자소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많이 봤던 그동안 이제 자소서를 보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해외 연수 또는 뭐 어학연수, 해외여행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방학 되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잖아요. 이 아르바이트도 취업 관련한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업체가 대학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중 63.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아하, 합니다. 잘하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가라는 네. 물음에는요.
49.9%가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멘토님 그럼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그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할까요? 그렇죠. 요즘에 네. 하도 학생들이 뭐 취업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항상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더 쓸모있고 자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네. 직무 관련된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학생들에게 사실 방학은 취업을 위한 연장선이다라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맞아요. 슬퍼요. 김정우 멘토님이 보시기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대학생들 보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취업도 힘들고 너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떤 와중이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진로를 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확정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어떤 거에 더 맞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쵸. 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 시절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청춘과 낭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학 생활을 거의 방학 때 이렇게 즐겁지 못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네. 흔한 경험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흔한 경험으로도 특별한 자기소개서 쓰는 법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김정우 멘토님,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네, 흔한 내용을 가지고 흔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세련되게 인사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혹시? 보통은 이제 학창 시절 하게 되면 너무 또 먼 그 과거를 좀 이야기하기는 네. 약간 좀 애매하고요.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내가 잘했던 이야기들 쓰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좀 학창 시절 하게 되면 대학생활 이후를 좀 더 보셔도 괜찮고 특별한 경험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이건 내가 알려줘야 된다라면은 좀 더 과거의 이야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이제 준비한 것은 학창 시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빨리 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학창 시절 흔한 경험 탑 5가 나왔네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이사가 이사.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블로그 운영. 네. 세 번째로 여행 및 워킹 홀리데이. 네 번째로 대학 축제. 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사와 블로그까지도 이게 자기소개서에 써 넣을 내용이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이사든 블로그 운영이든 네네. 여행 경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좀 더 귀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MC분들께서는 좀 네. 학창 시절에 겪었던 좀 나만의 어떤 흔한 경험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나만의 흔한 경험. 호미 씨 뭐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네. 야간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그쵸, 했는데 그쵸. 이제 2교시와 1교시 사이에 2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저랑 제가 그때 당시 부반장이었는데 네. 반장이었던 친구랑 춤을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네네네. 20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왜요? 춤을 췄나요? 클럽을 만들었어요. 클럽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조명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 음향 담당하는 친구도 따로 두고 고등학교 쉬는 때도. 시간마다 이렇게 댄스 배틀 같은 거를 열었는데 그게 좀 활력소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네네. 그 규모가 좀 커져서 다른 반 친구들까지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대단하네요, 댄스 정말. 배틀을 같이 하고 막 예, 이렇게 예. 좀 재밌게 추억을 만들었던 경험이 남자였나요, 반장? 저희는 남녀 분반이어서요. 다 분반이었군요. 여자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엄청난 경험은 아니었고요.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회 활동했던 거 이런 게 조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축제 네네. 준비를 하면서 많은 여학교와 자담회를 하며 많은 여학교에 축제 섭외를 하면서 이 돌아다닐 때 그 추억들이 조금 많이 새롭고 즐거웠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네.
그런 경험들 좀 제가 듣다 보면은 네.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경험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황보미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자기소개 쓴다면 뭔가 나만의 어떤 끼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더 어떤 나의 친화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유재한 MC 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생회장 하게 되면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네네네. 축제 뭐 활동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소재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 흔한 소재. 네, 물론 이제 학생회장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어떤 친구가 학생회장을 했다는 것 자체로 네네. 딱 뽑아주는 겁니다. 왜 뽑아주냐면 그래도 학생회장이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리더십 있겠지. 그렇죠. 하고. 그런 네. 어떤 관점으로 봐주기도 하지만은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게 너무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너무 좀 많이 본 듯한 소재이다 했을 네.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된 어떤 친구들을 좀 더 챙겨주고 어. 이런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아.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좀 남다른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담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소외된. 조인트라 하면 그렇죠. 예. 그 조금씩 이렇게 연결을 네네네네. 시켜주는 네, 조이너의 역할을 좀 했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네. 네, 저희 같은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어떻게 특별한 자기소개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관점을 다르게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네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은 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 네네.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한테 중요했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점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학생 회장의 경험이라면은 네. 기업에서 많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한 번 정도 나열해 보는 겁니다. 뭐 네네. 예를 들면 뭐 도전해봤던 경험, 아니면 뭐 추진해봤던 경험, 뭐 설득해봤던 경험, 배려심을 보여줬던 경험 이런 다양한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글을 써본다면 충분히 좀 더 네. 좋은 어떤 글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에게 그 중요했던 일이 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재정리해서 쓰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네. 어떤 것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흔한 경험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괜찮게 쓸 수 있을지 한 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선 네. 흔한 예문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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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신 아버지로 인해서 잦은 이사를 다니면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 또 잦은 이사를 다니며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네네네네. 근데 잦은 이사를 다니면서 부침성이 좋아졌다. 또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친화력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흔한 내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원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버지가 군인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 이것도 친화력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네. 또 적응력, 뭐 사교성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하게 되면 사실은 글을 읽을 때 약간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나 혼자만 지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혹시나 어떻게 이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잦은 이사를 기한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먼저 한번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사의 귀한 경험. 어. 10번의 이사 경험, 물품 목록표 달성으로 꼼꼼함을 기르다. 야. 10번이 넘는 잦은 이사는 제게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써져 일단은 있네요. 굉장히 벌써 달라진 느낌이 확 듭니다. 그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적응력이나 친화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언급을 줄이고 그 꼼꼼함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한번 좀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사 딱 하게 되면 친화력, 적응력이 떠오르다 보니까 네. 이것보다는 좀 더 이사를 가다 보면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물품들을 우리가 직접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걸 통해서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내 해당 직무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흔한 경험 이사가 어떻게 귀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인 블로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블로그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쵸, 어떤 그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 MC분들께서는 블로그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다양한 거에 대한 관심을 네. 꾸준히 이렇게 적었다. 뭐 이런 거? 성실함? 그쵸. 저도 이런 생각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블로그를 관리를 해왔다. 뭐 네네네. 귀찮아도 항상 기차 찍어서 올리고. 일기 쓰듯이. 예, 일기 쓰듯이 그렇게 꾸준히. 했다. 이런 거. 네네네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길러졌고 나는 그래서 꼼꼼하게 길러졌다. 이렇게 흔히 정리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네네. 좀 실제로는 좀 어떻게 한번 하는지 우리 흔한 예문을 한 번 아.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네. 블로그 흔한 경험.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저의 관심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 블로그나 SNS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소통, 의견 네. 교환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좀 특별한 경험으로 바꾼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자신의 어떤 이 블로그를 하더라도 뭔가 목적성이 좀 분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어떤 직무 분야의 어떤 강점으로 좀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귀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한번 네. 준비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귀한 경험. 블로그 운영을 통해 SNS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일일 1포스팅, 블로그 운영을 통해 꾸준함과 도서 MD로서의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무와 연결을 시키면 블로그 활동도 충분히 얼마든지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블로그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네. 뭐 맛집 탐방 이런 것만 너무 나열하기보다는 맞아요. 직무에 대한 어떤 꾸준한 관심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쓴다면 훨씬 맞아요. 더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흔한 경험 베스트 5 이제 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세 번째 내용, 여행 앤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이거 뭐 단골 소재죠. 예, 많이 써서 흔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경험은 누구나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소재이지만 네네. 정말 흔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먼저 흔한 한번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흔한 경험, 여행 앤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길렀습니다. 내일로 여행해서 저의 계획성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자,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뜨끔하실 거예요. 뜨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실 겁니다. 네. 그렇죠.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겠죠, 또. 그렇죠. 네. 해외에 딱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일단 글로벌 마인드를 너무 네. 많이 강조해서 그쵸. 식상합니다. 일단은 아. 저희가 만나고 있는 제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 상당수가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뭐 5년, 뭐 어허. 10년 갔다 온 친구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요즘에 글로벌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 좀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어, 딱 또 여행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계획이죠.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네. 내가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했다. 아하. 이런 것들은 또 네. 딱이면 딱 뭔가 좀 너무 흔하다는 흔하다. 어떤 느낌을 네. 상대방한테 네.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식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도 좀 정확한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훨씬 더 네.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행과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귀한 경험으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예시문도 살펴볼까요? 네. 호주 워킹 홀리데이 시절 리조트에서 근무하여 동양인 직원 중 최초로 슈퍼바이저로 승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통해 1000명의 외국인들과 사진 찍기에 도전했습니다. 어우, 내일로 여행을 통해 전국시장 투어, 식품 분야에 대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여행 경험담도 여행에 대한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와서 열심히 일했다, 뭐 해외를 뭐 경험하였다라는 것보다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행하다 보면 또 어떠한 내 직무에 대한 목적성에 따라서 뭐 음식 관련된 것을 탐방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뭐 식품 회사를 지원한다든지 식품 MD를 지원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결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고 상대방을 좀 빨리 이해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했던 여행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뭐 놀러 그냥 왔냐? 추억을 그쵸 네. 담아내기 위한 어떤 여행이냐에 따라서 네. 그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있는 사람 입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이 축제와 동아리 활동인데요. 예. 많은 취준생들이 축제나 동아리에서 이룬 성과를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두 개 소재는 위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다른다기보다는 이것도 워낙에 또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축제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네. 뭐 동아리 활동은 또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는 해보니까. 그렇죠. 경험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또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네. 하기는. 그래서 한번 이 차별성이 없는 것들이 좀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대학 축제와 동아리 활동 흔한 경험.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알 것 보면 같은데요. 알 것 같죠, 이제는? 네, 저도 알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조화를 만들어냈다. 조화. 근데 이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1등을 했니? 아니면 또는 우수상을 탔니? 아니면 뭐 친목상이라 탔니? 또는 뭐 축제 주점 운영하면 최고의 그 영업을 기록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액수를 조금만 나타내줘서 이렇게 좀 정량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재한 씨 이제 거의 취업 컨설턴트 다 됐어요, 정말. 그러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중요하다. 같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학생들이 협조죠. 조화로 네, 그렇죠. 조화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좀 그런 걸 좀 피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면 딱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단어보다는 좀 더 남다른 어떤 관점에서 해보는 어떤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주점을 많이 해보는데 축제를 하다 보면은 온통 학생들이 주점을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소재 중에 이 주점 관련된 소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매출을 올렸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거 너무 뻔한 어떤 이야기라는 느낌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기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흔한 경험을 어떻게 귀한 경험으로 바꿨는지 예시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학 축제 동아리 활동 귀한 경험. 동남아 국가의 인스턴트 음식, 판매 방식 전환으로 매출 증가. 축구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획, 창의적인 동아리 가두 모집을 통해 여성 회원 13명 확보. 이 글을 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좀 더 목적성에 맞게끔 글을 쓰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어떤 조화로움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모든 곳에 다 이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것들 좀 쓰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국가의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판매 방식 전환 매출 증가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케팅 분야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좀 약간 기획력 같은 것을 좀 더 보여줄 수도 있고 축구 동아리에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획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소재인데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학창 시절에 겪은 흔한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 작성하는 비결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이 실제로 쓴 글을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중학교 때부터 유럽과 일본 여행을 혼자서 계획한 자립심. 어릴 적부터 자립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해외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의 염려는 저희 자신감으로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혼자서 유럽 5개국을 경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20일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예약, 일정까지 전부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얻은 자신감은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일본 여행도 혼자 계획하며 배낭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목표하고 실천함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랜턴이 이 글을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다소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데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너무 먼 과거를 좀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너무 먼 과거. 그렇죠. 너무 중학교 때 이야기를 쓴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고졸 채용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중학교 네. 때 이야기를 쓸 수도 당연히 있지만 쓸 수 또 있지만. 대졸 채용을 하고 있다면은 또 너무 어릴 적에 이야기를 쓰다 보면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계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쓰기에는 약간 약하지 않나. 아마 MC분들도 그런 정도의 계획은 이 지금 나왔던 예문처럼 그런 정도의 계획은 세우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험하지 않도록 저 정도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데 남들과 차별하고 돋보이게 쓰려면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쳐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네. 이거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네. 여행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 가거나 추억 그쵸. 내가 여행이 놀러 아니라. 갔다, 뭘 그럼 경험해 보고 싶었다, 뭐 해외를 나가보고 싶었다. 그쵸. 이런 느낌보다는 어떠한 목적성. 목적성. 예를 들면 내가 유럽 여행 가는데 너무 패션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 패션 명품 기업들이 많은 곳을 뭐 탐방하면서 어떤 패션 관련된 분야에서 좀 더 많이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런 목적성들이 좀 더 나와 있는 글을 쓰게 된다면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적성을 강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쓰기의 비결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체육특기 적성 강사로 예선 2등의 결과를 만들다.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학생지도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 동행 봉사활동 프로젝트에서는 체육특기 적성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CA 활동으로 축구를 선택한 학생 20명과 축구팀을 만들어 3개월 동안 지도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3시간씩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의 꿈도 같이 키웠습니다. 특히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목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서울시 교육청 중학축구리그에 참가하였습니다. 결국 예선 2등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의 소유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동아리 봉사활동에 관한 네네네. 내용인데요.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흔한 걸까? 과연 귀한 걸까요? 이 소재도 좀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봉사활동,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고 그러한 봉사활동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는 어떤 서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누구나 쓸 수 네. 있는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좀 더 약간 나한테 더 유리한 어떤 목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참신하다는 어떤 느낌에서는 좀 약간 벗어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렇군요.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귀한 경험으로 재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좀 더 의미 있게 봤었을 때에는 좀 지속성과 그 자발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보다 보면은 너무 급하게 봉사활동을 했던 티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뭔가 뭐 면접은 봐야 되겠고 서류도 써야 되다 보니까 뭐 4학년 말미에 갑자기 급하게 며칠 동안 했던 봉사활동을 쓴 걸 가지고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먼저 좀 학생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좀 더 어떻게 기획하는 게 좋냐면은 한번 회사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하고도 회사에서 좀 우리가 약간 항상 부족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력이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또 비용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관점을 이러한 어떤 부족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러한 부족함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본 예시를 좀 더 보자면 토요일에 축구를 3시간씩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 부분에서 약간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라든지 비용이 부족했다든지 시간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훨씬 더 좋은 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지속성과 자발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김정우 멘토님과 함께 흔한 경험을 귀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내용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비법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일단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